수수료와 보수의 차이. 혹시 어떤 회사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띄웠는데 수익은 잘 냈어요. 어떤 회사는 수익을 잘 못 냈는데 비용을 조금밖에 안 띄웠어요. 뭐가 더 좋아요? 아니, 수익을 많이 내는. 그렇죠. 네. 결국은 수익이잖아요. NAV, 순자산 가치만 보면 그래 비용 다 띄고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요게 포인트니까 비용이나 수수료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경을 많이 쓰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그 기준점을 잡을 때 어느 정도가 평균인지. 좋습니다. ETF를 거래할 때는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그 기준점이 뭐다? 순자산가치 NAV다. NAV는 내가 실제 거래할 때 참고할 만한 어떻게 보면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그렇죠. 제일 거네요. 중요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G 세미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ETF 기초편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을 하시죠? 이제 ETF의 기초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알 거는 같은데 이제 뭘 보고서 어떻게 골라야 좋은 건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 좋은 ETF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도 오셨습니다. 웰스에듀의 조재영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봤습니다. 자, 저희 이제 뭐 장마도 끝나고 네. 날씨가 너무 덥죠? 이 긴팔이 사실은 네.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동안에 소식을 들었어요. 맞아요. 실력이 쑥쑥 늘으셨다고. 제가 ETF만 좀 어렵고 다른 데서는 제가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더위를 좀 시원하게 날리듯이 부사장님께서 시원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좋은 ETF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은데 일단은 네. ETF 고르기 힘들 때 좀 덩치 큰 거를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뭐 시총이나 거래량 이런 네. 거를 보고 고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그야말로 ETF의 규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ETF의 특징은 추가로 계속해서 설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난 이 ETF가 너무 좋은데 여기에 난 100억을 투자하고 싶어. 만약에 그러면 100억을 시장에서 사려고 하면은 아마 물량이 없어서 매일매일 상한가에 갈 거예요. 그럴 땐 이 100억 원을 들고 그 ETF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 가서 나 이거 ETF 설정하고 싶으니까 이걸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새로 ETF를 만들어서 정상 가격에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가격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커지는 것도 있고요. 새로 이런 신규 설정 금액이 늘어나서 커지는 건데 대부분은 신규 설정 금액이 커져서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니까 그만큼 뭐가 많다? 인기가 많다. 예,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ETF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나도 좀 믿음직스럽게 한번 투자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거래량은 ETF는 너무 기본적인 지식이라서 죄송하지만 자, ETF는 펀드입니까? 주식입니까? 네, 그 말이 정말 펀드인데 주식인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펀드인데 주식처럼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하는데 주식이다 보니까 주식을 내가 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살 수 있죠.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내가 살려고 하면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팔려고 하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내가 팔고 싶은데 이 가격에 팔고 싶은데 이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을 때 이 가격에 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살 때 나 이 가격에 사고 싶은데 팔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을 계속 올려가면서 사야 돼요. 즉 비싸게 사야 돼요. 팔 때 살 사람이 없으면 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것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그러면 거래량이 중요하냐 시가총액이 중요하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시가총액이 큰 게 거래량도 많아요.
이 시가총액이 크니까 살 사람 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시총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곳은 최고죠. 네, 그럼 뭐 ETF 맛집으로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럼 ETF도 거래를 하면 이제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떼가잖아요. 네. 보니까 운용 보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0.5%인 것도 있고 0.01%인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던데 이게 투자금에서 떼가는 건지 뭐 수익에서 떼가는 건지 또 몇 퍼센트가 센 건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얼만큼 떼가는 게 많이 떼가는 건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수료를 보고 고르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증권사 앱에서도 안 보이는 수수료가 있다면서요? 자, 이거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ETF는 주식의 성격도 있고 펀드의 성격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비용도 두 가지의 성격이 나뉘어집니다. 먼저 ETF를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성격이 있는 거예요? 주식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 때 무슨 비용을 내야 되냐면 거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거래 수수료는 증권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같은 증권사라도 내 등급에 따라서 다르고요. 오프라인 주문이냐, 온라인 주문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뭐 예를 들면 왜 이런 이벤트 보신 적 있어요? 첫 거래 고객 평생 거래 수수료 무료 막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 증권 앱 깔고 맞아요. 네, 계좌 그렇게 만들 되면, 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따라서도 다르고 증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거래 수수료는 내가 노력을 해서 아낄 수가 있죠. 두 번째, ETF는 증권의 성격도 있지만 무슨 성격도 있어요? 펀드의 성격도 있죠. 자, 그러면 펀드를 굴려주는, 운용해주는 회사는 증권회사가 아니죠. 네, 이거는 거래만 해주고요. 이걸 굴리는 회사는 무슨 회사라고 하죠? 운용사. 그렇죠. 네, 자신 있게 잘하시죠. 운용사? 운용사 맞습니다. 자산운용사인데 자산운용사에서 이 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를 차감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 나갑니다. 수수료와 보수의 차이 혹시 뭐냐면 보수는요 네. 매일매일 일할해서 차감하는 거고요. 어머나.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1% 연 1%다. 그러면은 요거를 1%를 365분의 1로 나눠서 매일매일 차감하는 게 보수고요. 수수료는 한 번에 띄는 게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아까 왜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수수료죠. 네. 그런데 이 펀드를 굴려주면서 받는 거는 보수예요. 그럼 ETF에서 굴려주는 보수를 보통 우리는 운용 보수라고 해요. 예, 운영이 아니고 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운용 보수가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 광고하는 거 보면 우리 운용사는 우리 ETF를 굴릴 때 운용 보수를 0.1%만 떼겠습니다. 0.01%만 떼겠습니다. 이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운용 보수가 일반적인 펀드보다 훨씬 낮아요. 예, 이것도 장점이에요. 그런데 운용 보수 외에도 사실 이제 다른 보수들이 또 있긴 있어요. 더 있어요? 네네. 자, 운용 보수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지정 참가 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 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ETF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용사 외에도 증권회사도 있어야 되고요. 은행도 있어야 되고요. 사무관리회사도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공짜로 일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적지만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운용 보수지만 이런 보수들을 다 합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 합했다고 해서 총보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총보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보수라고요? 운용 보수. 그렇죠. 예. 그래서 운용 보수가 제일 중요하지만 결국은 총보수를 비교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 그러면 이 총보수는 어디서 알 수 있냐? 보통 뭐 증권 앱이라든지 ETF 설명이라든지 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총보수는 쉽게 비교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또 문제예요. 또 왜요? 네. 총보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총보수 외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기타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많아요. 제가 또 불러드릴게요. 회계감사비, 지수 사용료, 예탁원 결제 비용, 채권 평가 보수, 해외 자산 보관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네요. 그렇죠. 너무 많고 아니 그러면 이거를 다
아까 말한 총보수에 포함시키지 왜 이건 따로 부과를 하냐. 이유가 뭐냐면 총보수는 미리 펀드를 굴리기 전에 정하고 시작을 해요. 자, 우리는 이거 뛸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해라고 미리 공지를 하는데 이 기타 비용은 발생할 때 뛸게. 발생 안 하면 안 뛰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 이래서 미리 발표를 조금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더 있어요? 플러스가 또 있어요. 더 예. 가져가요? 뭐냐면 펀드 안에서도 이 ETF 안에서도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가는 매매 수수료도 따로 있는데 정말 매매 수수료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뭐 극단적으로 한 번 사고 팔 수도 있고요. 10번 사고 팔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발생할 때 부과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보수라 그랬죠? 운용보수, 운용보수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회사에 줘야 되는 거 다 합한 거를 총보수. 여기에다가 기타 비용을 합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총보수 비용이라고 불러요. 비용. 예, 거기에다가 주식 사고 팔 때, 채권 사고 팔 때 들어가는 매매 수수료도 들어간다라는 건데, 자, 여기까지 하니까 머리 너무 아프시죠? 제가 해소해 드릴게요. 이 비용을 모두 다 계산해서 기준 가격이, 즉 순자산 가치가 결정되니까 순자산 가치가 높고 낮은 것만 판단하시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회사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띄웠는데 수익은 잘 냈어요. 어떤 회사는 수익을 잘 못 냈는데 비용을 조금밖에 안 띄웠어요. 뭐가 더 좋아요? 아니, 수익을 많이 내는. 그렇죠. 네. 결국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띄었든 조금 띄었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라 어쨌든 수익을 많이 내서 순자산 가치가 높은 것이 나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자산 가치가 똑같은데 비용을 적게 띄면 그게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 보지 말자고요. 그냥 NAV 순자산 가치만 보면 그래 비용 다 띄고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요게 포인트니까 비용이나 수수료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경을 많이 쓰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그 기준점을 잡을 때 어느 정도가 평균인지. 좋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 대신 이제 내가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제가 하나 가지고 온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 ETF를 딱 사실 때 자, 요런 투자 설명서가 있어요. 그럼 요 투자 설명서에서 보면 우리 회사는 운용 보수를 얼만큼 띄고 총보수 비용이 얼마고 이걸 다 알려줘요. 여기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와 같은 유형의 ETF는 평균적으로 얼마를 띱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평균보다 많이 뛰는구나, 적게 뛰는구나를 알 수 있죠. 단 유형별로 따르니까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난 그 유형도 모르겠고 이 투자 설명서 찾는 것도 귀찮다. 그럴 때 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방법이? 네. 자, 적으세요. 네. 먼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거기 왼쪽 상단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펀드 공시라고 되어 있어요. 펀드 공시. 그러면 그 오른쪽 상단부에 뭐가 있냐면 펀드별 보수 비용 비교가 있어요. 이걸 보고 같은 유형에서 보수가 좀 저렴한 거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찾으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수 싼 게 중요하다, 수익을 잘 내는 게 중요하다. 수익. 그렇죠. 예, 그래서 수익에 포커스 맞추시는 게 좀 더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조재영 부사장님이 순자산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ETF 보다 보면은 괴리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어감이 괴리율이 높으면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네. 사실 ETF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설명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ETF는 대부분이 추종 지수가 있죠. 추종 지수요? 그래서 나는 얘를 따라갈 거야 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코스피 200 뭐 이게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200을 따라갈 거야.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코스피 200을 따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몇 개 종목을 사야 돼요? 200개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개를 다 사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귀찮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90개만 샀어요. 그래도 큰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개만 사서 그래도 우리 쟤네 쫓아갈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코스피 200과 내가 만든 ETF, 190개로 만든 ETF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추적 오차라고 불러요. 갑자기 추적 오차요? 네네. 추적 오차는 지수하고 이 ETF의 가치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이 ETF의 가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게 순자산 가치예요. 네, 그게 NAV, Net Asset Value예요. Net 순, Asset 자산, V value 그러니까 가치.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 코스피 200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NAV가 약간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 차이를 추적 오차. 그럼 이 추적 오차는 내 탓이에요? 운용사 탓이에요? 내 탓이요. 아니, 내가 이 ETF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아직 나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추적 오차는 자산운용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 190개 가지고 만들어서 ETF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어요. 그래서 시장에 내놨을 때 그 NAV가 그 ETF의 진짜 가치가 예를 들면 주당 15,000원이에요. 그런데 얘는 주식처럼 사고 팔리니까 어쩔 때는 15,000원짜리가 15,150원에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14,850원에 거래가 되기도 해요. 물론 15,000원에 거래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NAV 순자산 가치가 15,000원짜리인데 내가 15,150원에 샀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 1%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샀죠. 비싸게 샀죠. 이때가 바로 괴리율이 생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비싸게 샀니? 그게 괴리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5,000원짜리 ETF, NAV 15,000원짜리를 15,150원에 샀다. 그러면 괴리율이 몇 퍼센트? 1%. 이거를 해석하면 뭐라고요? 나는 1% 비싸게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15,000원 NAV인 ETF를 14,850원에 샀어요. 그러면 나는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샀어요. 싸게 샀죠. 1% 싸게 샀어요. 그러면 괴리율은 몇 퍼센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우리는 괴리율이 높으면 사는 사람 입장에선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안 좋죠. 그 대신 누구 입장에선 좋아요? 파는 사람 입장에선 좋겠죠. 네. 그래서 항상 ETF를 거래할 때는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그 기준점이 뭐다? 순 자산 가치 NAV다. 예. 그래서 요 NAV는 내가 실제 거래할 때 참고할 만한 어떻게 보면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제일 중요해요. 네. 네. 오, 그래서 어쩔 때는 막 괴리율이 10%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요. 안 사는 게 좋죠. 네. 그런데 보니까 괴리율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지금 좀 싸게 거래되고 있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괴리율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름 앞에 붙는 거 있잖아요. 코덱스, 타이거 이런 게 그 ETF를 만든 증권사의 이름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삑삑삑삑삑삑. 지금 기초는 다 마스터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큰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ETF는 또 질문합니다. 주식이에요? 펀드예요? 주식이요. 아니죠. 펀드라 그랬잖아요. 네. 주식인 척하는 펀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운용사가. 예. 자산 운용사가. 그리고 그 운용사가 만든 펀드를 사고 파는 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그러니까 코덱스, 타이거 이런 것은 증권회사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붙이는 거다? 운용사. 운용사에서. 네. 그런데 일반 펀드는 그 운용사의 이름을 맨 앞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자산운용사 만든 일반 펀드다. 그러면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삼성.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일반 펀드다. 그럼 앞에 미래에셋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주식인 척하는 이 ETF, 펀드는 일반 펀드랑은 좀 구별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운용사에서 ETF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 브랜드는 아까 말씀하신 코덱스. 그렇죠. 예. 그리고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 브랜드는 타이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예, 미국도 전 세계에서 당연히 미국에서도 제일 큰 자산운용사가 어디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힌트. 까만 바위? 블랙스톤? 블랙락. 네, 블랙록이에요. 처음 들어봤어요.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블랙록에서 만든 ETF 이름이 iShares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미국의 ETF 그 이름을 보면 맨 앞에 iShare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딱 보면 이제 유식하게 딱 얘기하면 돼요. 아, 어디서 만들었구나? 블랙락. 그렇죠. 블랙락에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럼 이 이름 앞에 붙는 코덱스, 타이가 이런 것들이 증권사가 아니라 그렇죠. 운용사에서 만든 ETF 브랜드다. 정답입니다. 네, 라고 이해를 다시 하게 되고요. 네.